아버지, 정말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분 맞아요? 여보, 이제 나랑 평생 함께 할 거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했나? 늙어서의 재혼이 행복할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을 나누려 했지만 결국 재산 문제로 싸우고 병수발을 들며 지쳐가고 자녀들과 갈등을 겪으며 후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가 외로워 결혼했지만 막상 함께 살면서 더 큰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의 가족과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짐을 떠안으며 배우자가 아닌 간병인으로 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늦은 재혼이 설렘이 아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순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특히 늙어서 하는 재혼에서는 돈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사랑을 믿고 결혼했지만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가슴 따뜻한 로맨스를 기대했다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의지할 보험이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상대가 진짜 사랑해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따뜻한 말과 다정한 행동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지갑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 돈을 아끼지 말자고. 이렇게 시작된 돈 문제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빚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연금이 적거나 병원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결국 감당해야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당신밖에 없어서 재혼했어. 이런 감동적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당신 돈이 필요해서 재혼했어.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앞서 현실을 보지 못하면 나중에는 후회와 배신감만 남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원치 않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 가족은 갈라집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닙니다. 부모가 편히 지내길 바라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하면 아버지, 정말 그 사람 믿어요? 재산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무시했다가 결국 자식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산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생전에 평온했던 가족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남은 가족은 싸움만 하다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아니, 부모님 재산이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묻는 자녀에게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은 젊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병원비도 생활비도 걱정해야 합니다. 사랑은 밥을 해결해 주지 않고 감동적인 말들은 전기세 고지서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늙어서 재혼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돈 문제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모든 걸 잃고 눈물 흘리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70대 김 씨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고 연금까지 건드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돈 문제가 어딨어? 라는 말에 속아 모든 걸 내주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뿐이었습니다. 재혼한 지 1년 만에 김 씨의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상대는 점점 냉담해졌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반대할 때는 안 듣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와? 라는 싸늘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끊기고 재산도 모두 날린 김 씨는 홀로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믿었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 문제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모든 걸 잃고 후회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늦은 나이에 이혼하면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는 순간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갈등이 쌓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이혼. 하지만 늦은 나이에 하는 이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서로 갈 길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재산 문제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혼자 살던 집이 공동재산으로 묶여버리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반반 나누는 거 맞죠? 라고 상대가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듭니다. 내 돈을 지키려 해도 법적으로 복잡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야 하며 긴 소송 과정 속에서 지쳐갑니다.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건강도 시간도 돈도 부족한 나이에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대가 악의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더 끔찍한 상황이 됩니다. 당신이 나 버리는 거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이 협박처럼 들려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됩니다. 재혼을 반대하던 자녀들은 우리가 뭘 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라며 등을 돌립니다. 법적 절차가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 했던 계획은 산산조각 납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젊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내린 결정이 인생 마지막을 후회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의 끔찍한 현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73세 박 씨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상대가 시간이 지나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다툼과 경제적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결혼보다 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재산 문제부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당신 돈, 나도 반은 가져야겠어. 라며 끝까지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협의 이혼은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반대할 때는 안 듣더니 이제 와서 후회하세요? 라는 냉정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몇 년을 끌어온 싸움 끝에 이혼을 했지만 남은 것은 지친 몸과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간병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간병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희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함께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끝없는 병수발과 희생만 강요됩니다. 간병인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상대의 건강 문제를 떠안으며 고달픈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낼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건강이 악화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라는 말에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 순간부터 배우자가 아니라 간병인이 되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약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화장실까지 부축해야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자신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데 상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챙길 여유조차 없어집니다. 재혼 전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남은 인생을 즐길 거라 기대했지만 결국 병원과 집만 오가게 됩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아파. 병원 좀 같이 가줄래? 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매일같이 병원 예약과 간호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와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점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반응뿐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혼이잖아요.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죠? 라는 말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고 하루하루가 끝없는 희생과 지침의 연속이 됩니다. 배우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환자를 돌볼 간병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재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짐을 떠안고 원치 않는 희생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의지하며 살고 싶었다면 상대방이 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결국 배우자가 아닌 간병인이 되어 쓸쓸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71세 최 씨는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어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배우자로서 사랑을 나누고 싶었지만 하루아침에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결혼 전까지 건강하다고 말했지만 숨겨진 병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병원비가 쏟아졌고 밤낮으로 병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다리 좀 주물러줘. 약도 챙겨줘. 처음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쳐갔습니다. 여행도 여유로운 노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인 선택이잖아요. 라는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최 씨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선택한 것이었고 원하던 배우자가 아닌 끝없는 책임 속에서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상대방의 가족과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가족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기대했던 행복한 노후는커녕 끝없는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환영해 줄 거라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상대의 자녀들은 경계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우리 부모님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품고 처음부터 벽을 세웁니다. 따뜻한 가족을 꿈꿨지만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위축될 뿐입니다. 가족 모임은 더 큰 스트레스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상대의 자녀, 손주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과 차가운 시선만 느껴집니다. 함께 식사할 때도 아버지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입맛이 바뀌셨나 보네요. 라는 뼈 있는 말을 듣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고 내 자리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산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보호하려 해도 자녀들은 우리 재산 건드리지 마세요. 라며 나를 세웁니다.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재혼한 배우자는 가족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고립됩니다. 아버지가 저 사람 만나고 나서 우리랑 멀어졌다. 라는 말이 나오면 결국 배우자는 혼자가 됩니다. 가족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년의 평온한 삶을 원했다면 재혼 후에는 그 평온함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의 가족과 억지로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불편함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보다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74세 윤 씨는 늦은 나이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상대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윤 씨를 경계했습니다.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라는 차가운 말이 날아왔습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해도 어색한 분위기뿐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 그립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계를 맺으려 할수록 벽만 높아졌습니다. 결국 유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재산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며 자녀들이 반발했고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배우자는 윤 씨를 감싸지 못했고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재혼은 가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불편함과 외로움을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상대방의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할 때 가장 간과하는 것이 상대방의 재정 상태입니다.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상대가 재산이 넉넉하다고 믿고 결혼했는데 숨겨진 빚더미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서로의 경제적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빚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에게 말 못했는데 사실 빚이 좀 있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같이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안과 후회만 남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혼한 후에야 카드빚,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엄청난 빚이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라면 그 빚은 고스란히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사랑을 믿고 시작한 결혼이지만 결국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빚이 그렇게 많대요. 왜 결혼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부모로서의 체면도 무너집니다. 빚을 갚기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을 쓰고 나면 남은 것은 가난과 외로움뿐입니다.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편안한 노후를 보냈을 텐데 상대의 빚을 대신 떠안고 남은 생을 후회 속에 보내야 합니다. 늙어서 재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경제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고 싶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안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은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남겨질 뿐입니다. 76세 김 씨는 늦은 나이에 외로움을 달래려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는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김 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미안해요. 사실 빚이 좀 있어요. 라는 말과 함께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빚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갚는 데 쓰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반대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와요? 라는 냉정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했던 따뜻한 동반자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빼앗기고 사랑을 나누려다 병수발에 갇히고 외로움을 채우려다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무작정 재혼을 선택하면 더 큰 후회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사랑보다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 마지막을 후회로 채우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외면한 대가는 무서웠습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무너졌으며 남은 건 남의 인생을 대신 산 흔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리모컨은 더 이상 남이 들고 있게 해선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릴 차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 첫 번째는 남의 기대를 과감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자식의 기대, 남편의 기대, 가족의 시선, 사회의 틀 속에서 좋은 사람, 착한 엄마, 희생하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대가는 무엇입니까?
남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나는 늙어서도 허리 굽은 채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오늘 양보하면 내일은 침묵을 기대하고 오늘 손해보면 내일은 헌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주체가 아닌 누군가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인생입니까? 계속 남을 만족시키며 살다 보면 마지막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남의 기대를 따라 살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기대는 절대 끝이 없고 기준은 점점 높아지며 결국 당신은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칭찬을 기다리는 순간 당신의 삶은 남의 평가에 휘둘리는 인생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기쁘면 웃고 싫으면 거절하며 하기 싫은 일엔 단호하게 안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요? 라는 말은 당신을 억압하는 가장 교묘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존중받아야 하고 가족이기에 더 배려받아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시간, 내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순간 삶은 지옥이 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부탁도 내 삶의 우선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존엄입니다. 남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오래 기억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76세의 최정희 할머니는 평생을 희생의 아이콘처럼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병들었을 때도 자식들이 힘들 때도 모두 할머니의 손에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헌신했지만 남은 건 척추 통증과 정기적인 병원 방문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도 음식 엄마가 해주셔야죠. 우리도 너무 바빠요. 그 순간 최할머니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명절마다 허리 잡고 음식을 하다 기절하듯 누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할머니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남을 위해 사는 걸까?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까? 그리고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 음식은 내가 안 할 거야. 나는 이젠 내 건강을 챙기고 싶어. 내가 엄마로서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처음엔 딸이 당황했지만 이내 엄마 알겠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주인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최할머니는 매주 요가 수업을 듣고 혼자 영화관도 다니며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작은 텃밭도 가꾸고 일기장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꼭 적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나답게 살아서 다행이에요. 당신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됩니다. 나를 지키는 결단이야말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구보다도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을 미덕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줄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숨겨야 좋은 사람, 훌륭한 어른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고 내 몫의 삶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며 보낸 세월이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끝에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원래 내가 해야 할 몫이었다는 듯 외면당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은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명분이 될 뿐입니다. 당신이 희생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 이용당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희생이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원하고 있었는지, 나는 뭘 하면 행복했는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 건강, 성공,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내 감정과 욕망은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노년이 되면 그 희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관절통, 불면증, 고혈압, 우울증.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우선으로 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 그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존엄이고 진짜 삶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서야 알아차립니다. 희생은 누군가의 요구로 강요되어선 안 됩니다. 나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해야 하며 그것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73세의 서인숙 할머니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자기 옷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교복 사주고 남편 양복 맞춰주고 생활비에 보태느라 늘 남이 입던 옷을 물려받거나 시장에서 헐값에 산 옷만 입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한 뒤 할머니는 처음으로 백화점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이 다가와 어머님,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라고 묻자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을 입으면 잘 어울리는지, 어떤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은지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선 후 집에 와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살았을까? 그날 이후 서할머니는 하루에 하나씩 자신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사서 방에 꽂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르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웃는 날이 늘어났고 병원에 다니는 횟수는 줄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내 삶의 주인 되기 강좌도 듣고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젠 엄마가 엄마를 먼저 챙긴다. 서할머니는 말합니다. 이젠 내가 나한테 제일 미안해. 근데 동시에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 친구들이 부럽다고 말하면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부러우면 지금부터라도 너도 너를 좀 챙겨봐.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 기분을 들여다보고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내 욕망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희생으로 살아온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당신을 먼저 챙겨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인생에 휘둘리지 않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남이 정해준 길을 걸었습니다. 부모의 뜻에 따라 학교를 정하고 사회의 기대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주변의 시선에 맞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남이 그려준 인생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인생 대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노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식의 선택에 따라 이사를 가고 손주의 요구에 맞춰 돈을 쓰고 형제의 눈치를 보며 감정을 숨깁니다. 결국 삶의 중심은 항상 나가 아닌 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자락에 다다를 무렵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나는 나로 살지 못했을까? 남에게 맞춘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도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기에 그 책임조차 내가 아닌 남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당신의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에도 병든 몸에도 무너진 감정에도 아무도 대신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핸들을 다시 손에 쥐어야 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누가 무슨 눈치를 주든 나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이며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노년의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끝까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늙은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4세의 최경자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시댁의 말에 따라 살았습니다. 시부모를 모시느라 친정엔 명절에도 제대로 못 갔고 남편이 하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 여행 한 번 못 갔습니다. 자식이 결혼한 뒤에도 손주 돌봄을 맡아 시도 때도 없이 서울과 춘천을 오갔고 자신의 감정은 항상 맨 마지막 순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뒤 퇴원 후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지?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할머니는 그날 이후 자신을 위해 하루 일과를 다시 짰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셨고 작은 송거울을 들고 얼굴을 보며 경자야, 잘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취미로 유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함께 강릉으로 1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식에게 말한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이젠 내 시간은 나를 위해 쓸 거야. 그 말을 들은 큰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진심을 이해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 인생 사시네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최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삶의 중심에 자신을 놓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최경자 할머니는 동네 작은 화방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첫 작품은 자화상이었고 제목은 내가 나로 사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림값이 얼마냐고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돈으로 못 사요.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그린 나다운 날들이거든요. 삶은 남의 무대에서 조연으로 끝나기엔 너무 귀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선택, 나의 기준, 나의 감정으로 결정하십시오.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을 듣고 남의 눈보다 내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미련을 끊고 과거를 버리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시간, 후회스러운 선택, 하지 못했던 말, 떠나보낸 사람. 그리고 그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참았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은 절대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고 오직 현재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잊지 못한 사람 때문에, 잊지 못한 사건 때문에 오늘이 괴롭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결국 그 미련이 당신의 인생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건 우리가 그 과거를 자주 꺼내고 되뇌이면서도 정작 어떤 변화도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도 그 기억을 놓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아프지만 내 것이니까, 지금껏 내 정체성의 일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라내야 합니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나를 끌어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선택도, 내가 겪었던 상처도 이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을 미련으로 가득 채우기엔 인생이 너무 짧고 지금의 내가 너무 소중합니다. 과거는 흘려보내고 오늘의 나를 안아줄 시간입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억을 나를 위한 자산으로 남기고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도록 거리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후회의 덫에 갇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나를 붙잡고 있던 끈을 과감히 자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끈이 아무리 익숙해도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나를 괴롭힌다면 잘라야 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5세의 장명자 할머니는 20년 전 남편이 외도 후 가정을 버리고 떠난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내 인생은 실패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이제 그만 잊고 살자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늘 나는 상처가 너무 커서 안 되라며 벽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복지관에서 심리극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짧게 연기로 풀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했던 말, 참았던 감정,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토해내듯 내뱉고 나니 눈물이 아닌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말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 이후 할머니는 결단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던 낡은 사진들을 모두 정리하고 오랜만에 머리를 새로 하고 옷을 사러 나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행도 다니고 연극도 배울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거든. 지금 장할머니는 지역 극단에서 대사를 연습하며 무대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대사로 그녀가 직접 정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꿈으로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고 할머니의 변화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과거를 붙잡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련은 미련일 뿐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내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닌 당신의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시선을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남의 눈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기대, 시댁의 기준, 이웃의 평가, 사회의 통념까지 그들의 시선에 맞춰 옷을 고르고 표정을 짓고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좋아하는 취미조차 나이 들어서 그런 걸 하면 뭐라 하겠어라는 걱정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시선에 내 삶을 통째로 저당 잡히며 살아왔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중년에는 가족을 창피하게 할까봐, 노년에는 나이감 못한다는 말 들을까봐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는지도 모릅니다. 당신 혼자만 억눌리고 당신 혼자만 불편하며 당신 혼자만 희생하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은 철창 없는 감옥입니다. 나를 가두는 건 사회도 가족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저 나이에 저런 옷을? 남들이 뭐라 할까?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결국 내 자유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인생은 남이 보기 좋은 인생으로 포장된 껍데기만 남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고민하는 대신 나는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 웃고 있는지, 지금 행복한지, 지금 가슴이 뛰는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남의 삶을 대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엑스트라로 살아온 삶에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좋으면 한다. 내 나이에 맞는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이 만족하고 즐겁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인생은 자격증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무대를 만들고 자신의 삶을 완성해 갑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70세의 황명희 할머니는 한평생 단색 옷만 입고 머리는 항상 묶은 머리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화려한 색 입으면 없어 보인다. 단정해야 남들이 흠 안 본다는 말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열린 색채 심리 강의에 참석했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색이 당신의 감정을 가둡니다라는 강사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붉은색 블라우스를 샀고 입는 순간 거울 속에서 낯선 여인이 자신을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얼굴이었나 싶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나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어머, 색다르시네요.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기 시작했고 처음엔 민망했지만 점점 그 시선이 재밌어졌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옷장에서 무채색 옷을 모두 빼내고 알록달록한 옷으로 바꾸었습니다. 파란 스카프, 분홍색 재킷, 노란 운동화까지 동네에서 컬러 할머니로 불리며 오히려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저런 용기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할머니는 당당히 말합니다. 남 눈치 보며 산 인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젠 내 눈에만 예쁘면 됩니다.
지금 황명희 할머니는 색채를 통해 삶을 바꾼 경험을 나누며 동네 커뮤니티에서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끊으면 삶이 시작됩니다라는 말은 그녀가 직접 겪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끊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주인공이란 타이틀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예쁘고 당신이 멋지면 그게 바로 최고의 삶입니다.